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0년 대전 인공지능 주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인공지능 주간의 첫날 다음 순서로는 ICT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특강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우리 생활 속 AI 주제로 미래 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님께서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속으로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애프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뵙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야기들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T 화면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활 속 AI라고 제가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AI라는 게 아무래도 산업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일반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AI를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AI가 발전하면 정말로 좋은 건가? 우리에게 위협을 끼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은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지만 생존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 개발자는 아니에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우리의 미래 생활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다양한 ICT 기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강연 자료도 만들고요. 컨설팅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과도 일할 기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는 보통 미래 트렌드들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미리 이렇게 써보면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주는 역할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너무나 많이 조금 대단한 것처럼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좀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미래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AI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AI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AI가 눈을 떴다는 거죠. 전처럼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을 알아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보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저 중에서 강아지 그리고 머핀을 구별할 수 있는가? 사람한테도 사실 저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은 않아요. 사람한테도 그랬으니 인공지능 10년 전에 저게 가능했느냐? 정말로 어려웠던 일이지만 그 정확도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어떻게 써먹지? 이런 화두들이 지금 전 세계 정부, 기업, 개인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발전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이 익숙해 계실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물체를 인식하게 되면은 어떤 물건이다. 그리고 꽃 이름뿐만이 아니라 번역 기술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해외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저도 작년에 홍콩에 갔을 때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그랬을 때 메뉴판을 어떻게 봤냐면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그냥 카메라만 키면은 알아서 메뉴판을 해석해 주더라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점차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되네? 이랬던 것들이 1년 뒤에는 야,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 또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 또 쓰다 보면은 에이, 이건 아직까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아마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도 얼굴을 좀 더 뽀사시하게 해준다든지 턱을 알아서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가상으로 우리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합성해 주는 기술 역시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코는 어디 있고 얼굴은 어느 크기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딱딱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난 것들까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인공지능 했을 때 제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향력이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자율주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 요즘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구글에서 선보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세상을 알아보고 있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인간만 할 수 있었던 운전을 자동차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과연 더 발달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건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또 재미난 사실이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저렇게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고가의 장비가 탑재가 됐습니다. 저 장비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을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비쌌어요.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차가 어느 만큼 위치에 있다, 그리고 자전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우리 신체에는 사실 라이다가 없거든요. 이렇게 비싼 라이다 없이 우리는 뭘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눈, 시각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다 정말로 우리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런 관심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혹시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워낙에 요즘에 핫한 분이셔가지고. 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저런 라이다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대신에 테슬라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은 저렇게 차량 그 외부에 곳곳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정보와 그리고 조금 저렴한 레이더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는 운전과 조금 더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라이더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라이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라이다를 없앨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눈이 좋아지다 보니까 라이다 없이도 저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업데이트가 됐죠. 최근에는 신호등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하시게 되면은 그 실제 테스트 영상들, 사용자들의 테스트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 그 최신 업데이트를 받게 되시면, 한국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저렇게 도로 상황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도로를 파악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도로에서는 저렇다 치고 좁은 주차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 반대편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차선도 없는데도 알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니 그럼 비싼 라이더가 왜 필요해? 라고 앨런 머스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도 이런데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얼마나 발전할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눈이 좋아지면 질수록 가장 실감이 나는 분야가 자율주행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생겨나죠. 최근에 틱톡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테슬라에 탄 사람들 운전석은 비워두고 술잔이 저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런 일들까지 펼쳐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영상은 저런 것도 있죠. 자, 두 사람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출근길에 자율주행을 맡겨두고 그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것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런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야, 테슬라가 저렇게 자율주행이 잘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아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겁니다. 몇 번 해봤더니 너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자율주행 옵션 자체가
자꾸 비싸지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냥 한 번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월 렌탈 요금 형식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남겨두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옵션이 얼마만큼 비쌀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도 5월 19일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국 기준에 부합해 가게 된다면 그 가격이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돈 1억 원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 자꾸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또 저 사람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만은 또 없는 것 같죠. 자, 근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1억 원이나 되는 옵션을 누가 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앨런 머스크의 계획 중에는 로봇 택시 계획도 있죠. 테슬라를 저렇게 비싸게 구매를 해둔 다음에 내가 안 타는 시간은 다른 사람 쓰도록 택시처럼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유한 테슬라로 로봇 택시에 참여하면 연간 약 3,7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일하고 있을 때 내 차는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3, 4년 타게 되면은 당신이 테슬라에 지불한 돈 그 이상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물론 발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논의도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의 테슬라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차를 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면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려 타시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과 뭐 공유하는 거 싫다 하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공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거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차를 이용했던 방법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슬라 완벽하지 않아요. 자, 얼마 전에도 대만에서 저런 사고가 있었죠. 자율주행 모드의 차가 저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도로에 저렇게 큰 트럭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받아버렸다는 것. 아니, 자율주행 기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기술의 배신이라고 불러요. 믿고 있다가 센서의 오류라든지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죠.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은 꽤나 심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술을 믿는 사람에 대한 그 강도가 다 다를 거거든요. 자, 여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상당히 진행이 될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뉴스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가끔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그 자율주행 기능 중에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끔 접하시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율주행 기술 지금의 현재 수준은 사실 레벨 2 정도라고 해가지고 반자율 기술 사람보다도 사람이 오히려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근데 또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미 사람의 운전보다 안전하다라는 연구 결과 역시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독일의 오토모티브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고요. 미국에서 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교통사고 발생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일의 모든 차량을 테슬라로 바꾸면은 지금 벌어지는 사고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 기관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의 신뢰성은 우리가 완전히 믿지는 말고요.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런 기술을 독일에서도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차량마다 도입을 해야지 사람들의 사고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테슬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이 회사니까 좋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평균보다 3배 이상 사고가 적게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이런 게 있어요. 테슬라는 지구를 188번 일주하는 동안 한 번 정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일반 차량은 지구를 57번 돌기 전에 사고가 난다. 자, 저도 사실 이 대전에 오기까지 거의 2시간 반가량을 국산 차에 달려있는 자율주행 레벨 2 정도의 약한 기능의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왔는데요. 1년 이상 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내가 운전한 것보다 안전한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모든 차량에 탑재가 된다면 졸음 운전이라든지 요즘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차량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고 그런 것들.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더라도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측면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균형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초창기에 자율주행을 개발하면서 이런 아주 파격적인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발달하게 되면은 사람의 운전은 불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운전하는 재미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조차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그 한 세대 더 뒤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 상황으로 우리가 생활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면은 우리 한국 좁은 골목길 그런 데서도 레벨 5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레벨 5라는 것은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운전 자체가 필요 없고요. 운전대조차도 아예 사라진 100% 완벽한 자율주행이 레벨 5예요. 자, 뭐 기술이 발전하면 한적한 도로 정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로 하면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그리고 쭉 그 좁은 길들, 다리들 지나다니면서 레벨 5 가능할까? 저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야, 이거는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에도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일단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그 사고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좁은 골목길에 뭐가 나타날지 자율주행이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별의별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리고 서울 강남 금요일 저녁 7시의 상황. 이런 데서 끼어들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가끔가다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살짝 법률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사실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길 수가 있죠. 차를 비켜주기 위해서 인도를 살짝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과연 정석대로 하는 인공지능이 저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AI가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기는 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수많은 돌발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점, 이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죠. 자, 미래 사람의 운전은 불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은 일단 인간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융통성이 있고 창의성 있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꽤나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차량은 자율주행 도로에서만 이용하고요. 나머지 좁은 길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일상화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좁은 골목길을 이동하는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환경 자체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도로부터 신호체계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자율주행에 맞게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아마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기는 해요. 자, 최근에 저런 소식이 있었어요.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드는 캐브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구글 산하에 있어요. 그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인데 미국 미시건주에 앞으로 이런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쪽 지역도 아무래도 정체 상황이 꽤나 심각한데요. 저렇게 도로 한쪽 레인은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자동차가 섞여 있다 보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차량 거리들도 좁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빠르게 정체 없이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참고로 중국에서도 저런 자율주행 전용 도로 구축 계획이 있고요. 곳곳에서 저런 계획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도 중간에 있어야겠네요. 서울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앞으로 자율주행이 우리의 도로 모습은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이며, 자, 도로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태가 바뀌게 된다면은 우리의 생활 모습 역시도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 상상을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발달하면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변수들은 너무나 많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AI의 눈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의 귀, 입, 언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AI 스피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AI 스피커들인데요. 초창기에 제가 많이 했던 연구는 AI 스피커들 닥치는 대로 사놓고 저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든지 별별 짓을 제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요. 많이 쓰시나요? 저는 쓰면 쓸수록 사실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게 쓰게 되던데요.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는 경우는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기능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앞으로 계속 좋아지게 될 텐데 최근에 의미 있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GPT-3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자, 기사의 헤드라인만 한번 보시면은 GPT-3, 너는 대체 전문가들도 놀라는 AI 능력,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 AI. GPT-3는 희망인가 위협인가?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현존 최강. 놀랍고 무서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저걸 만든 곳은 일단 오픈 AI라는 곳이에요. 이 단체는 사실 선한 AI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었고요. 저 회사가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앨런 머스크가 초기 공동 설립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유명해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에서 작년에 GPT-3라고 해가지고 언어 처리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이걸 개발해놓고 보니까 너무 사람처럼 글을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조차 이거 공개했다가는 가짜 뉴스 나오고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다음 해에 GPT-2보다 100배 이상 강력해진 GPT-3를 내놓는데 이거를 일부 개발자들에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개발자들이 이 모델을 이용해서 별별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 너무나 뛰어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 사례를 보자면요. 한 독일 학자 같은 경우에는 저 GPT-3 모델을 이용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고 해요. 한글로 번역한 거 한번 보실게요. 자, A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B.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외계 생물체? 아니요. 신? 신은 누구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신을 본 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A와 B 중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였을까요?
구별이 되시나요?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실제로 GPT-3 논문 그 검증 결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절반가량 정도만 이걸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이고 사람인지를. 자, 절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못 맞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은 A였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자연스럽다고? 자, 더 발전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였죠. 자, 그리고 트위터의 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 GPT-3 모델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개씩 지혜에 대한 명언을 올리는 그런 트위터가 있습니다. 자, 하나 같이 보실까요? 음악에 대한 선호가 구체적일수록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GPT-3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각종 지혜에 대한 철학 문서들을 다 학습시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일까? 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니체는 어떻게 얘기했다? 아니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대답을 해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기능을 구현해 가지고 어플로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 안 한 그런 상황까지 얼마나 잘 대처할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건 그냥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 같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즐겨보는 유명 사이트 해커 뉴스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위의 글이 조회수 1위에 올라간 글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GPT-3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었고요. 자, 또 다른 사례는 GPT-3가 상담 댓글을 달아줬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그걸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해외 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거의 뭐 지식인처럼 이것저것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상담을 잘해줬길래 그랬을까? 하나 들어가 봤더니요. 인공지능이 저는 그냥 몇 줄로만 적고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 상담을. 보니까 저게 몇 달락이죠?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 상담 내용들을 적어주고 있었더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가 꽤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GPT-3를 이용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로 영화를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봤는데요. 황당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저런 시도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GPT-3의 무서운 점은 또 이거였어요. 언어를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코딩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시죠. 모든 무지개의 세계 버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못생긴 이모티콘 해줘 했더니 저런 식으로 해줬고요. I love AI가 적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알아서 코딩을 해주다 보니까 저런 결과물이 탄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버튼 누르면은 저장이 된 다음에 그 리스트 쫙 보여줘라고 말로 적었더니 코딩을 알아서 해줘가지고 저런 기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저건 한 개발자가 GPT-3를 이용해가지고 사례를 만든 거고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언어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 언어에 상응하는 코딩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구나. 자, 그럼 요즘 코딩 열풍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로 코딩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폰이나 컴퓨터에게 내일 홈트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좀 알아서 짜줄래? 라고 하면은 걔가 유튜브 영상 이것저것 짜집기 해줘가지고 나에게 딱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여러 연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GPT-3의 프로젝트가 궁금하시다면은 사이트 중에 저런 것도 있습니다. GPT 크러쉬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 보시고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GPT-3라는 게 한 그 AI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렇게 특별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서버의 전력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죠. 추정치기는 해요. 완벽한 수치는 아니고요. GPT-3 1회 학습 비용이 최소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데이터를 다량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기술을 앞서갈 수 있다. 이런 기술에 우리 한국이 종속이 되게 된다면은 뭔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다? 돈을 그 나라에 그걸 개발한 나라에 엄청나게 지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 종속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한국에서도 여러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어와 일본어에 최적화된 언어 처리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GPT-3는 한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어만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발전이 거듭이 되면 될수록 나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되고 사람처럼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약한 인공지능 실용성까지 과연 입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눈 얘기했고요. 그리고 말과 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창의성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예술하는 AI가 생겨나고 있다. 자, AI와 대결할 때 인간은 결국에는 창의적인 영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창의성까지 도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이라고 얼마 전에도 영화 개봉해서 또 다시 한번 인기를 끌었던 밴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는 그 퀸의 노래를 학습시켜가지고 퀸스러운 노래를 작곡해서 공연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2018년이고요.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죠? 흉내 내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AI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마치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가다가 다음엔 또 비슷한 노래 또 있죠. 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자, 뭐 가수를 학습시키면 뭐 그 가수에 맞게 음악을 써 내려가게 되겠죠. 이거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그룹 같나요? 비틀즈스럽죠? 이거는 소니의 컴퓨터 사이언스 랩에서 2016년에 성과로 내놓은 모습입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자, 음악 작곡 이렇고요. 너무 유명한 사례 한 가지 그냥 참고로 넣어봤어요.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저 그림은 AI가 그렸을까요? 사람이 그렸을까요? 저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의 해부학강이 그런 그림이고요. 저 그림풍을 잘 보신 다음에 이 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 그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그린 거였어요. 정답은 너무나 많이 이제 사례를 보셨을 텐데 가운데 있는 게 학습을 해가지고 흉내낸 방식이었고요. 자, 컴퓨터가 이제 렘브란트가 저런 식으로 색깔을 쓰더라, 각도는 저렇게 쓰더라라는 것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저렇게 AI가 학습해가지고 흉내낸 그림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돈 주고 구매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살 생각이 없기는 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어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2018년에 한 작품이 경매에 오르게 됩니다. 에드먼드 벨라미라는 작품이고요. 저런 추상화예요. 자, 저 그림 인공지능이 그린 거고요.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이었습니다. AI의 초창기 그림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신 것 같은데요. 자, 참고로 전날 앤디 워홀의 작품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가량 정도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예쁜 그림 추상화 정도를 걸어두시고 싶으시다면은 굳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안 걸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건 톰 화이트라는 사람이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추상화고요. 괜찮죠? 집에 걸어두기에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괜찮잖아요.
또 다른 그림들도 보시게 되면은 인테리어용으로 저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웬만한 추상화 그리는 사람이라면은 꽤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술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죠. 저기에 각종 스토리를 넣는다든지 SNS를 이용해 가지고 활발한 마케팅을 펼친다든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을 추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도 보실게요.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것도 이제 GPT-3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2013년에 일본의 유명한 호시 시니치 문학상 공모전에 AI가 쓴 글이 통과를 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AI 글쓰기 공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GPT-3가 있기도 전에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현대미술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미술을 보다 보면은 많은 예술가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시회에 갔는데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에세이 같은 것들이. 뭐야 이런 걸 왜 적어놨어 라고 했더니 작품 설명을 보니까 AI가 적은 것이다. 사람들이 작품 설명을 안 보고는 뭘 하고 있냐면요. 저 작가는 무슨 의도로 글을 적은 것일까? 계속 써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AI가 쓴 글인지도 모르고. 흥미로운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AI의 예술 표절 아니에요? 이것저것 기존에 있는 것들 학습해가지고 짜집기를 한 건데 이거를 과연 창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자, 앞서 보신 저 에드먼드 벨러미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림들을 저렇게 학습한 다음에 결과물들을 내놓으면은 사람이 그 중에서 요건 괜찮네? 선택해서 그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식이잖아요. 자, 요거를 그렇다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자, 근데 우리가 하는 예술의 창의 방식과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우리도 뭔가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남아있다가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작하는 것과 AI가 창작하는 게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은 제시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실제로 표절 시비에 걸렸어요. 근데 그 표절 시비는 그림 자체라기보다는 어디에 걸렸냐면은 그 그림 아래에 우리 사람 사인처럼 낙관처럼 뭐가 적혀 있냐면은 저 창작품에 활용이 된 알고리즘이 적혀 있습니다. 저 알고리즘이 표절 시비에 붙었어요. 사실은 저 알고리즘의 상당 부분은 어떤 청소년이 무료로 개발해가지고 개발자들 사이트에 오픈을 시켜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해가지고 살짝 변형시킨 다음에 그림을 5억 원이나 주고서 팔아먹으니까 저거를 미리 개발했던 그 청소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예술이라는 것이 엔지니어링과 같이 가게 된다는 건데 개발자들과 앞으로의 예술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해가야 할 것인가?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드릴 얘기는요.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부분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개념이고요. 저기에 있는 여성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타입이긴 한데 저 정체는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것은 사실 도쿄대 연구팀이 쓴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현실과 가상의 혼합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사람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똑같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신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CG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나 쥬라기 공원을 보고 나오면은 친구들끼리 일단 논쟁이 펼쳐졌어요. 야, 그거 실제로 찍은 거야? 아니야, 그거 그래픽이야. 뭐 이런 설전이 펼쳐졌는데 요즘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 보고 나오셔가지고 이런 논쟁 하시나요? 안 하신단 말이죠.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점차
스크린 밖으로 우리 일상생활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홀로렌즈 2라고 하는 증강현실 안경이고요. 저 안경을 쓰게 되면 현실과 가상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섞인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써보면 저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흐려요. 그리고 뭔가 어색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이런데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얼마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 현실로 들어온 얘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여드린 저 여성분 퀴즈입니다. 실제 사람일까요? 컴퓨터 그래픽일까요? 자, 참고로 머리는 그래픽, 몸통은 실제 사람이에요. 저거는 그래픽, 버추얼 거리라고 해가지고 가상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마라는 가상 모델이고요. 인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계정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분위기 묘하죠. 사람과 그래픽을 섞어놨는데 사람이 낼 수 없는 오묘한 분위기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성 모델, 여성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여성 것? 여성 모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형? 자, 실제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명 브랜드 중에 SK2라는 화장품 있잖아요. 거기 TBCF를 찍을 정도로 꽤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아마 30대 이상 분들은 누군가를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사이버 가수 아담. 그 아담이 이제 좀 더 인공지능이 좋아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아담은 왜 은퇴했는지 들으셨나요? CF 하나 찍으려면은 사람이 입모양, 그 텍스트에 맞춰서 다 입모양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일주일 동안 퇴근을 못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술의 발달 덕분에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모델은 사람이 실제로 그 여성의 모델을 손수 작업해서 만든 거지만 최근에는 겐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인공지능이 있죠. 자, 보시면은 사진을 섞었을 때 저렇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짜 인간을 합성해 주는 기술. 저건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스타일 겐이라고 하는 한 방법입니다. 자, 저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겐이라는 기술은 두 가지 인공지능 모델이 쓰여요. 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가짜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인공지능은 얘가 만들어낸 그 가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더욱더 진짜 같은 가짜가 탄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겐 기술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인공인간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그거 다 티가 나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하고 인기를 끌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까봐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자, 둘 중 진짜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인공지능 겐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람입니다. 구별이 되시나요? 자, 둘 중에 진짜 사람 정답은 왼쪽입니다. 자, 한 번 또 해보죠. 둘 중에 진짜 사람 구별되시나요? 안 되실걸요? 마찬가지로 좌측이었고요. 마지막으로 3초만 드릴게요. 아주 직감적으로 파악을 해보시죠. 3, 2, 1. 자, 다 맞추신 분 계세요? 자, 이만큼 구별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사진 보시다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신 모델을 겐 기술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일본의 데이터 그리드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모델이고요. 모델을 저렇게 진짜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저런 걸 보면서 모델들은 앞으로 다 할 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모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가는 게 더 생산적인 사고방식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이거죠. 내가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거나 디자이너라면은 앞으로 비싸게 모델을 구매하지 않고도 저렇게 가상으로 입혀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스스로 하는 사람, 뭔가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편리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을 아껴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렇게 만든 가짜 모델이 일본의 한 골프 의류 브랜드에 실제로 사용이 되고
되기도 했어요. 혼마 어페럴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팔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저 두 사람 모두 가짜라고 하고요. 자, 신주쿠역에 지나다니다 보면 저렇게 광고판에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GU라고 하는 브랜드 있었죠, 한국에. 지금 철수했는데 저분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저분은 가짜입니다. GU에서 자신의 브랜드에 꼭 맞는 모델을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이름은 U예요. GU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U. TV 광고가 저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본 여성 100명의 신체를 계측을 한 다음에 그 평균치를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런 사이버 모델을 왜 만들었냐면은 키 크고 예쁜 모델만 입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저 가상 모델의 키가 158이라고 해요. 딱 평균적인 여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성이 입을 만한 옷들을 잘 만들어낸다. 이런 이미지를,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기업이 모델을 섭외할까요? 아니면 모델을 만들까요? 그 기업에 맞는 꼭 맞는 이미지의 모델을 만든다면은 그건 역시도 꽤나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공인간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번 이것도 맞춰보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둘 중에 인공지능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첫 번째 나왔던 나옵니다. 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서 지금 따라할 수 당신의 있다는 권력은 것은 여러분들도 어디에 익히 있습니까? 알고 계실 텐데요. 저거는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에서 지금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 참고로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저거는 삼성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만든 네온이라는 인공인간이에요. 올 초에 공개가 됐고요. 저 중에서 실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이퍼 리얼리티죠. 정말 극한까지 사실적으로 끌어올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중에 한 사람만 진짜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의 정체는 저 여성분이었습니다. 자, 저런 인공인간이 발달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은 꽤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실 것 같고요. 참고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났어요. 저 인공인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협력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CJ의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점에 갔을 때 응대를 인공인간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 사례는 네온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국내 머니브레인이라는 인공지능 업체에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에 터치하지 마시고 말로써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Hello. Welcome to Korean restaurant. I will help your order. Just press the screen what you want to eat. 자, 김현욱 아나운서와 샘 고객님, 해밍턴이 바이러스 응대를 해주고 감염을 있는데 방지하기 사실 위해 저것은 스크린에 AI가 터치하지 흉내내고 마시고 있는 거죠. 말로써 자, 주문해 저들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을 무엇을 학습한 다음에 주문하시겠습니까? 이제 타이핑하고 어떤 모션을 지정하게 Hello. 되면은 그대로 Welcome to Korean 해줄 수가 있다는 restaurant. 겁니다. 참고로 또 머니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LG 헬로비전과 또 저런 컨텐츠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컨텐츠 하나를 가짜 아나운서가 저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런 것들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아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의 후배가 데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배는 요즘 시대에 맞게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수도 있습니다. 자, AI 신쿵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이상형 월드컵처럼 저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이돌을. 물론 다 가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아이돌은 저 아이돌인데 꼭 블랙핑크의 제니처럼 생겼는데
저런 아이돌들을 모아서 데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진행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런 시도들이 일단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아담의 후배가 또 데뷔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런 서비스가 있는데 동거 서비스의 홀로그램 게이트박스라는 제품이고요. 꽤나 인기가 많죠. 자, 저런 서비스, 저 캐릭터와 실제로 결혼한 남성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 남성분의 결혼식 장면도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인공인간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가정생활에 들어오면서 인간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사람은 나에게 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공인간은 나를 상처 주지 않을 거잖아요. 자, 저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징그러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근데 저거는 일본 특유의 그 애니메이션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SK텔레콤에서는 저 안에 캐릭터 대신에 레드벨벳 웬디 아이돌을 넣어보려는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이돌을 넣게 된다면 나의 최애 아이돌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안에 BTS가 들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릴까요? 그리고 그 BTS의 말이라든지 행동, 얼굴 표정이 5년, 10년 지날수록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GPT-3 그 언어 모델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저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월 동거 요금을 따로 받을 겁니다. 클라우드 요금, 업데이트 요금 형식으로 통신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저기에 서비스에 내가 정을 줬다? 저 친구가 죽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평생 동안 그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 통신 요금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을? 앞으로 분명히 잘 발달할 분야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인공인간이 모델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진행한다든지 고객 응대를 해준다든지 저렇게 인공지능 홈 서비스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멋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영화를 데뷔시키거나 한다면 그 영화가 히트해가지고 슈퍼스타가 된다든지. 자, 인공인간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세기 말 20세기 말에 아담이라는 인물이 히트를 했던 것처럼 히트하지 말란 법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기술의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 딥페이크 문제죠. 딥페이크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문제를 너무 많이 부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영상을 합성해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한 영상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유명 영화 써니에다가 아이돌 그룹들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저 기술의 문제점은 실제 있는 사람의 얼굴을 쓴다라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좀 덜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연예인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저런 게 올라왔거든요. 그 카톡 피싱, 돈 빌려달라고 저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비디오 피싱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가족, 친구의 얼굴을 도용해가지고 영상 통화가 와가지고 급박하게 뭐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겠죠. 대비를 해가야 되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 사례를 보시자면은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집단이에요. 유튜브에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새로운 연기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프레디 머큐리의 얼굴 데이터를 저 라미 말렉이라는 배우에게 합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십 년에 죽은 배우의 얼굴을 살려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죽은 사람의 데이터 부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려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부활을 사실 데이터 유령, 데이터 팬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이었나요? MBC에서 만들어서 화제가 됐던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딸의 얼굴과 그리고 음성과 외형, 행동을 복원시켜가지고 마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만든 컨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셨죠.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엠넷에서 이 프로그램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거북이의 보컬 저분을 이제 터틀맨을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앞서 보여드린 저 사례에다가 가창력까지 복원을 해가지고 원래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저 가수가 부르게, 그리고 심지어 춤도 새로운 안무 형태로 짤 수 있게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원래 저런 사례들 제가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어떤 사례보다 자연스럽게 복원이 돼서 야, 한국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해서 그 제작진 분들에게 정말로 혼자서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죽은 사람의 데이터 부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할 거리가 정말로 많겠죠. 이건 정말 윤리적인 문제까지 갈 거예요. 자, 저 다큐멘터리가 있을 때 대부분의 분들 댓글을 봤을 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 댓글 그 아이디를 가려가지고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감동적이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일부 분들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도 아니고 사람 갖고 장난치냐, 가슴을 2번 찢어버리는구나,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잊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런 가짜를 만들어내서 부활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전 둘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게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제는 속담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인간은 사실 죽어서 데이터를 남기죠. 이제는.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은 자의 데이터를. 자, 죽은 자의 데이터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건데 이거를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유족들은 죽은 데이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죽은 자의 죽을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잊혀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내 얼굴 죽으면 쓰지 말라라고 이제는 살아생전에 그런 어떤 유언까지 남겨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죽어서. 자,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림으로 그 사람을 추억하나, 사진으로 추억하나, 그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내는 것, 모두 기술적 재현에 의한 추억 방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들도 잊혀질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모나리자나 존 레논이나 저런 사람들도. 그래서 여기에 관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죽은 자들을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살려내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제가 또 알고 있어요. 한국에 그런 기업이 있고요. 한국의 유명 3D 개발 업체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사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내놓으시게 될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죽은 사람을 언제든지 가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사랑하는 가족, 먼저 떠난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좋아했던 가수 죽었는데 신곡이 계속 발매가 되게 된다면, 자, 그리고 죽은 배우가 계속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요? 자, 이런 게 일상화되게 된다면 죽음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망자들의 데이터와 삶을 함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에서는 디지털 부활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죽는 순간 영생이 되는 거죠, 사실. 자, 여기에 관한 상당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일상적으로 우리의 데이터들을 계속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 추억을 하게 된다면은 죽음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다음부터는 요번은 이제 AI가 적용된 로봇들을 또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자, 무거운 짐도 저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만. 자, 2016년에 저렇게 사람이 일을 방해해도 꿋꿋이 이어가더라. 저거 보면서 로봇 괴롭히지 마, 불쌍해 라고 하는 분들 반응도 꽤 있어요. 로봇이 불쌍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사람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017년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백덤블링. 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는 저 로봇. 참고로 저 회사를 현대에서 인수했죠, 최근에. 과연 현대에서 어떤 걸 투자해서 하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저 로봇계의 활약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 로봇이 이제 눈이 달려 있고 센서가 달려 있으면서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고 다양한 업무를 좀 더 쉽게 제어해서 그리고 자율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율 보행?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뭐 집에서 기르게 되면 저런 모습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 진료할 때도 쓰이고 있고 공사장의 가스 누출 뭐 그런 것들도 쟤네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참고로 저 제품의 가격은 한 대당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1억 원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가격이 앞으로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계속 싸진다는 거고요. 이왕에서 현대에서 구매한 거, 인수한 거 한국에서 좀 싸게 파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냥 황당하게 해보고요. 자, 저런 로봇들 중국에서 만들면 또 싸지죠. 저 로봇은 1,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확 싸졌죠. 앞서 보여드린 스팟 4족 보행 로봇보다 속도는 3배 정도 빠르다고 해요. 3배 정도 빠르고 3배 정도 좀 더 징그러운 것 같아요. 4족 보행 로봇의 장점은 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퀴를 달게 됐을 때 계단을 못 오르내리잖아요. 뒤로도 저렇게 가고 있고요. 한층 더 징그럽죠. 그리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1,600만 원에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런 로봇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한국에서도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더 쉽게 우리 일상으로 넘어온 것들을 또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서빙 로봇들 많죠. 특히 LG전자에서 클로이 시리즈 중에 서빙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국수집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저런 로봇들을 이제 임대해 주는 방식, 렌털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보급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그 로봇 식당 하나를 가봤어요. 제가 주문한 음식을 로봇이 서서히 좀 답답하게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갖다 주면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 셀프예요. 돌아가라고 버튼까지 눌러주면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서빙 로봇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데 좋기만 할까요, 이게?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본 결과는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세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물리적, 감정적인 언택트가 가능합니다. 물리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의 접촉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감정적인 언택트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그 서빙 해주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하더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식당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로봇이 서빙해 주면은 그런 판단을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친절함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불친절한 사람이 서빙해 주느니 로봇이 서빙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제가 불편한 점을 꽤 느꼈어요. 일단 가져다 주면은 손님이 직접 일어나서 접시를 옮겨야 된다라는 점. 사람이 해줬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었을 텐데 일이 오히려 늘어나더라라는 측면. 이건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원과의 접점이 감소되다 보니까 서비스 받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도 음식 서빙 받으시면은 서빙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혹시 물티슈 없어요? 뭐 이런 거. 혹시 이건 뭐예요? 물어본다든지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서빙 로봇을 이용하면 할수록 또 다른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직원을 쓰지 않고 좀 더 저렴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서빙을 받게 되는 손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서빙 로봇이 도입된 곳이에요. 저거는 노브랜드 버거라는 그 매장이고 역삼점이에요. 네, 테이크아웃용 버거 세트는 저렇게 로봇이 갖다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동거리가 저게 끝이에요. 사람이 건네줬으면 바로 받을 것을 로봇을 써가지고 비용 높이고 시간을 더 걸리게 해주는 걸 보면서 뭘까 이게? 결국엔 실용성이라기보다는 테스트 아니면은 재미 요소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실용적인 측면을 배제했냐면은 저 로봇이 저렇게 테이크아웃용 백을 배달해 주기끔 갖다 주기까지 사람들은 서서 저렇게 다 기다리고 있더라. 누구 편하자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서빙 로봇을 실제로 써보기 전에는 굉장히 환상을 갖고 계세요. 서빙 로봇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재미있고 편하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단점들을 우리가 논의해 가면서 개발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으면서 성장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불만과 불편함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음식 만드는 로봇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로버트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치킨집인데 저 로봇팔이 치킨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긴 힘들 것 같고요. 더욱 일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커피 내려주는 로봇들. 저건 성수동의 카페 봇봇봇이라는 곳입니다. 드립커피를 내려주는데 꽤나 괜찮았어요. 내가 선택한 도안대로 케이크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거는 괜찮았습니다. 저거는 뭐 딱히 손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고 오히려 드립커피는 더욱 사람보다 빨리 내려주기 때문에 빠르게 서빙돼서 손님 입장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보실 로봇 카페는 저런 비트 카페라고 해가지고 저건 초창기 모델이에요. 사실 로봇이 제가 주문한 커피를 갖다 줬는데 저기에서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저 커피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안 읽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주변에 직원들도 없고 결국엔 찾아가지고 저 회사의 고객센터 번호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주말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로봇이라는 것이 이런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객 경험이라고 하죠.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융통성이 없는 로봇과 어떻게 함께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들, 실증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 로봇들 많이 또 개발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달 로봇을 왜 만들까요? 사람 자르기 위해서요?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 이걸 왜 개발해야 하느냐? 라이더분들이 아파트 캠퍼스를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이유는 뭘까요? 엘리베이터 탑승이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돈인데. 자,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신분증을 맡기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캠퍼스에 갔을 때는 1층에 가서 학생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돈인데.
자,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런 로봇들을 아파트 단지 어느 곳, 캠퍼스 어느 곳에 도입해 두게 된다면은 라이더 분들은 그곳까지만 도착해서 배달 로봇한테 음식물을 건네주면은 마지막 장소까지는 그 완전히 집 앞까지는 저런 배달 로봇이 대신 배달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해보자는 것이죠. 일단 대외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근데 꽤나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배달 로봇들이 잘 이제 작동을 하게 하려면은 일단 아파트 현관문과 통신이 돼야 될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통신을 통해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연계 서비스, 통신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귀여운 반려 로봇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니에서는 뭐 유명하죠. 아이보라고 해서 로봇 강아지. 자, 예전과 다르게 코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저 로봇이 있고 또 라봇이라는 로봇도 일본에서는 반려 로봇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올 초에 볼리라고 해서 드디어 컴패니언 로봇, 반려 로봇을 선보였죠. Come here, Bobby. Good boy.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가족을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주인의 생활 패턴 그리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알아서 저렇게 뒷모습을 촬영해주고 제품을 연동시킨다든지 우리 강아지가 이를 이제 버리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가지고 처리를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으로는 저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눈치가 없거든요. 눈치 있는 AI가 과연 탄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꽤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눈치가 없잖아요. 근데 로봇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일본의 저런 반려 로봇은 200-300만 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월 동거료, 통신요금이 또 몇만 원 청구됩니다. 근데 볼리라는 로봇은 아직 출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얼마에 출시가 될지 형태를 보아서는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AI의 뛰어난 기능을 이용하면 할수록 통신요금은 따로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반려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너무 흥미로워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요. 로미, 오하요. 자, 집안에 저런 로봇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今日仕事で褒められたんだ。よかったね。舞ちゃんいつも頑張ってるもんね。 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空いてきたな。晩ご飯は何食べる？ 저 AI는 もう少し 대화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どうすればいい 그래서 연애 상담까지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じゃあ食事に誘ってみるとか？大丈夫かな。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로봇을 보자면은 일단 정상 판매가 50만 원, 그리고 월 이용료 10,000원. 그러니까 쟤한테 정 주면은 죽을 때까지 10,000원 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2021년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반려 로봇 보여드릴게요. 노래로 소통하는 로봇 찰리입니다. 今日も時間になってますから買えなかったし、ストレス溜まるんだけど。チャーリー。私頑張ってるよね。半径2キロで一番頑張ってるのは君さ。 정말 웃기죠. もうちょっと広い。 자, 대화를 노래로 해요, 쟤는. 어떠세요? 힐링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은근히? 자, 이 찰리라는 로봇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야마에서 만들었어요. 악기 만드는 그 야마예요. 저 야마의 보컬로이드 기술, 자동 작곡 기술을 활용한 로봇이고요. 인사, 감사, 잡담에 노래를 얹어서 대답을 합니다. 약 30종의 음악 장르에 근거한 곡조에 연동된다. 그러니까 즐거운 말이냐면은 댄스 음악에 맞춰서 슬픈 말을 해야 되는 거면은 발라드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출시될지 정말 궁금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주 타겟 대상이 일에 지친 여성이 주 타겟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년 봄에 출시될 목표라고 하는데, 야, 저것도 꽤나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엔 저게 있어요. 벡터라는 로봇이고요. 인공지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올려놓으면 저렇게 화를 내요.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제가 노래 듣고 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흥이 나가지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제 보면은 힐링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있어도. 날씨를 물어보면은 춥다고 대답하면서 뭘 하냐면 저렇게 부르부르 떨어요. 부들부들. 물론 개, 고양이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써보면 써볼수록 야, 정말 좋은 제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에 새롭게 출시가 된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국에서는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런 효돌이라고 하는 반려 로봇도 만들어냈어요. 노인분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손자나 자녀분들이 약 먹을 시간 타이머 설정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약 드시라고 음성 메시지도 전달이 되는 그런 제품이 인형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반려 로봇은 한마디로 그 타겟에 맞춰서 그 형태와 말투와 표정과 언어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능,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성격이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저는 AI에 관해서도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꼭 받아요. AI와 로봇이 발달해서 인류를 위협하면 어떡하죠? 늘 받는 질문인데 앨런 머스크는 이런 얘기 하죠. AI가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대비하고자 아까 보여드렸던 게 오픈 AI, 비영리 기관을 또 만들었던 거고요. 자, 이 사람이 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뉴럴 링크라는 회사도 만들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뇌에다가 칩을 심는 회사예요. 자, 저렇게 두개골에다가 칩을 심게 되면은 우리 뇌와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저런 제품을 최근에 나온 제품이에요. 저게 가장 얇게 만든 제품이고요. 돼지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돼지가 코로 이렇게 킁킁 댈 때마다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그게 소리로 저렇게 변환이 되고 있는 게 최신 결과 자료예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며 인터넷과 뇌가 조금씩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걸 심기 위한 기계도 만들었습니다. 수술 로봇. 1시간이면은 고통 없이 칩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영화인가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한다고 하니까 농담 같지가 않죠? 이분이 한다고 하면 진짜가 되니까 자꾸. 몇 년 전만 해도 앨런 머스크는 희대의 사기꾼일 것이다. 테슬라는 폭삭 망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보란 듯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칩을 왜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심으시겠어요, 이 칩을? 자, 머스크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2017년에 대담에서 한 이야기가 컴퓨터는 1초에 1조 비트 속도로 대화를 한다. 근데 우리의 엄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니까 1초에 10비트나 100비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인공지능과 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리고 저 앞서 보여드린 돼지의 뇌 칩 심은 거. 그 사례 다음에 그 발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초기의 목적은 마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저 칩을 이용해서 기억을 저장하거나 재생할 수도 있을까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뭐 영국 드라마요. 블랙미러 같은 이야기인데 SF 드라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하는 인공지능과의 대결 방식이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BCI 기술이라고도 해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뇌에 칩 심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심어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첫 번째 레벨. 만약 심었을 때 나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면 심으시겠어요? 이 정도라면은? 나의 온도라든지
질병 상황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여기에서 심겠다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요.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외부 장치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에어팟 같은 게 없는 거죠. 애플에서 이제 칩을 뭐 개발한다든지 뭐 황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렇다면 심는 사람들 좀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다면 우리 뇌의 블랙박스가 아주 선명하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한 100년이면 될까요? 200년이면 될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 기분과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다음 뇌와 외부 장치가 무선으로 연결된다. 생각만으로 이 장소의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차를 제어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나의 뇌 데이터 전체를 외부 장치에 복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데이터들을 컴퓨터나 로봇에나 아니면 나의 복제 인간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심으시겠습니까? 자,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질문 드려보면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정말 다양해요. 레벨 1도 안 싫겠다. 레벨 1부터 뭐 다 싫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레벨 뭐 4 정도 되면 난 저 정도면 할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대결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보자면은 인공지능이 진짜 위험한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실제로 써보면 써볼수록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17년, 18년부터 그 매장에 저런 로봇을 도입했어요. 선반을 돌아다니면서 재고가 있는지를 스캔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빠졌는지를 파악하면 직원들이 채워둘 수 있으니까. 저런 로봇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를 한다라는 기사가 저번 달인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기껏해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막 도입하더니 왜 해고할까요?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월마트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사람 직원들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 빨리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넣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해지다 보니 로봇은 자르고 사람이 더 필요해졌다. 아이러니하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펼쳐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셨어요. 이렇게 물건 보고 있는데 저 2m나 되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징 하면서 가까이 와요. 쇼핑할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부감을 느꼈던 분도 계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장 관리의 개선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 라는 부분. 자, 그리고 고장 오작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짜증나게 하기도 했다는 거. 이건 충분히 예상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아니 일 편해지려고 도입했는데 손을 가게 만들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헨나 호텔이라고 해서 유명한 로봇 호텔이 있었죠. 고객 응대부터 물건 옮기는 거, 룸 서비스까지 저 로봇이 다 담당을 해서 사람이 거의 없는 로봇 호텔이었어요. 자, 근데 이 로봇 호텔 작년 초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해고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응대를 제대로 못하더라. 예상이 되시죠? 뭐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 못하고. 자, 그리고 로봇이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오히려 손이 더 갔던 부분. 짐 옮기는 로봇 같은 경우는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생기면 사람이 호출해가지고 사람이 또 가서 일 해결해줘야 되고. 룸 서비스 로봇 있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로 큰 부분이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는 도중에 네 부르셨어요 하면서 사람을 깨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골이 소리에 대답을 했던 거죠. 초창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해고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한마디로 인력을 줄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야, 이거 이상한데 안 되겠다 라는 사례들도 있었던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축구리그에서 AI 중계 카메라를 도입했어요. 원래 공만 따라가게 자동으로 프레임을 바꾸게 해놨더니 자꾸 심판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머리를 공으로 착각한 거죠.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융통성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AI를 겁내거나 AI가 만능 도구처럼 생각을 하실까 봐.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백남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백남준 선생님이 1900년대 초반이었나? 아니,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일 거예요. 뉴욕 맨하튼 거리 한복판에서 로봇이 뚜벅뚜벅 걷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하죠, 저 시대에. 그랬더니 저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겁을 먹었다고 해요. 야, 앞으로는 로봇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우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백남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저 로봇 한 대 움직이는데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면 그런 소리 못 하실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앞으로는 해소가 되겠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이런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달 드려볼게요. 제 시각 전에 일단 좀 저 세계 경제 포럼의 2020 미래 일자리 보고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앞으로 필요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과학자, AI, 머신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중요하다고 했던 직업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은 없죠. 앞으로 저런 산업이 성장하니까 저런 직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다음에 감소하는 일자리로는 이런 것들을 뽑았어요. 데이터 입력, 사무행정, 격리사서, 회계사, 감사. 여기서 회계사는 단순한 회계예요. 조립, 공장노동, 서비스. 뭐 다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앞으로 2025년에 필요한 15가지 기술을 꼽았는데 보면은 분석적 사고와 혁신, 적극적인 학습,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와 분석, 창의성과 독창성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분석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이 결국에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뻔해서 여러분들도 식상하시죠? 자, 그리고 고용 상태의 직원들이 길러가야 될 능력 탑 10으로는 2019년과 2020년이 살짝 다른데요. 고용 상태, 이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글쓰기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리고 마인드풀니스 뭐 이런 것들,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 정신 건강 쪽이죠. 멘탈 강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아직 이제 직업을 찾아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파이썬, 알고리즘, 라이팅, 스트래터지,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뭐 일자리야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긴 할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일자리를 뺏어가면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아무리 설명드려도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동화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5가지 질문만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자, 자동화가 뺏어가는 건 직업일까요? 직무일까요? 이걸 구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무의 총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일을 살펴보시면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떤 직업이 사라지더라, 그게 아니라 저 직무 내용은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직무 내용 말고 나는 다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인 방식이겠죠. 예전에 한참 기자가 없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떠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스포츠 경기 스코어, 주가 변동, 날씨 같은 단순 사실 전달은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식, 소재 탐색하는 건 여전히 사람이 해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마저도 조금씩 대체될 수는 있어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자,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판례, 법조항 등 법률 정보를 암기하는 것은
조금 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사건을 이해하고 조사하고 전략 구상하는 일은 여전히 더욱더 중요한 인간만의 업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회사원 일반 행정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 처리, 보고서 작성은 이런 정형화된 업무는 대체가 가능하죠. 조금씩 프로그램 좋아지니까. 반면 새로운 직무를 착수하고 전략 구상하고 파트너 응대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고요. 자, 전화 고객 상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조회 신청, 정형화된 업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에서도 이런 서비스 도입하더라고요. 전형적이 않는 각종 유형의 고객 상담은 그래도 사람이 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되는 것은 직무이지 직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아마존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알아서 계산되잖아요. 계산 과정도 없고 계산원도 없습니다. 집어서 나오면 알아서 되니까. 한국에도 이러한 방식의 무인 결제 매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김포에 가시게 되면 이마트24 김포 DC점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서 속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물건 찍고 돌아다니고 집었다 놨다 살 때도 2+1짜리 바로 집어서 가방에 넣어서 나왔는데 너무 계산이 잘 돼서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원들은 다 필요 없어지는 걸까? 일단 손님 물건 계산하는 일은 필요 없어지겠지만 손님 응대하고 신상식품 관리하고 물건 채우고 돌발 상황 대응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더라. 아마존 고 매장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더라. 하는 일이 분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한테 시킬 수 있는, AI한테 시킬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점차 넘겨주고 하지 못한 일들을 찾아가시는 거. 자, 이 질문을 하시는 게 더욱 생산적이겠죠? 여러분들의 일 중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 힘든 업무는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자동화가 대체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인가요? 싫어하는 일인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 보통 전화 고객 상담이라든지 물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씩 그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장래 희망 직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강의 가면 이런 질문 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화 고객 상담원이 평생 꿈인 친구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물건 계산이 평생 꿈이다 하는 친구 손들어 봐 주세요 하면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직업 비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생계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근데 장래 희망으로 꿈꿔왔던 일, 이걸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대체되는 직무를 보자면은 단순 반복, 정보 지식 암기, 데이터 수집 계산, 위험한 일들 같은 경우에 자동화로 대체가 되는 일들인데 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측면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꿈꾸는 일을 추구한다? 그 일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AI가 가져간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MBC에서 했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 직업들 한번 보세요. 백종원 씨는 아무래도 뭐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가, 요리 개발자, 그 작사가 김이나 씨, 디자이너 황재근 씨, 헤어 디자이너 차홍, 웹툰 작가 이말년, 이종격 투기 선수, 스트리트 댄서, 그리고 뷰티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 직업들 잘 보세요. 딱 보시기에 다른 직업들보다 지루해 보이나요? 재밌어 보이나요? 재밌어 보이는 측면이 좀 더 강하죠. 근데 이 딱 봐서 재밌어 보이는 이 직업들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낮아 보이나요? 아마 낮아 보이실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이 직업들이 재밌어 보이는 이유는 창의성과 주체성, 개성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런 일들은 자동화 기술이 아직까지는 못하더라. 좋아하는 일을 추구한다면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한 거죠. 아,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세상에 시키는 일이나 할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다. 자동화 기술 때문에. 자, 그래서 자동화 기술과 일자리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싫어하는 일은 맡기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해가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요.
자동화를 그럼 막으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이 나쁜 자동화 없애버려야 되는 건가?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로봇과 인공지능 다 없애버립시다. 그래야지 내가 농장이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으니까요.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져요. 아니, 왜냐면 일자리를 증가시키려면 모든 음악을 재생할 때 다 라이브로 진행하게 하면 일자리가 증가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거 없애죠. 대신에 그냥 가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죠. 창조 경제인가요? 자, 그리고 사무직, 그런 컴퓨터라든지 엑셀 그런 거 다 없애버리죠. 그러면 일자리 엄청 늘어나잖아요. 다 수기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인가요? 판단하기 어렵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자리는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하는 우리의 일을 다 수기로 바꿔버리고 수동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근데 뭐냐면은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진다는 거죠. 노동력과 물건 하나의 가치가. 하다못해 이 손수건 하나 만드는데 다 사람이 만든다? 이거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에어팟 하나를 산다? 다 수작업으로 만든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못 사죠. 자, 생산량이 감소되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치솟게 되는 거고요. 하다못해 우리의 식량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8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농기계 없이 일해가지고 먹여 살리려면 못 먹여 살려요. 그러면은 분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식량을 생산해서 먹어야 될 겁니다. 이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어렵네요. 자, 결국에는 우리 자동화라는 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했던 일들을 사람 한 사람이 기술을 이용해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입고 있는 옷, 이 마이크, 이 앞에 있는 카메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디바이스들. 자동화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결국에는 더 올바른 질문은 자동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네요. 자동화의 끝은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과 앨런 머스크가 대담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알리바바 회장은 AI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AI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알리바바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구라서. 그래서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 반면 앨런 머스크는 AI는 심상치 않다. 사람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실까요? 자, 제가 읽은 책 중에 고스트 워커의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을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은 여전히 또 자동화할 게 남아있고 또 자동화할 게 남아있고 또 자동화할 게 남아있어서 영원히 사람의 일은 조금씩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빨래터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다 사람이 손수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를 만들어주니까 인간은 세탁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죠. 빨래를 넣고 세제에 넣고 꺼내고 넣는 것까지를 이제 또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조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거의 필수품이 되고 있죠. 이것도 싫다고 해가지고 그 나머지 영역들 빨래 개주는 기계까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판매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100% 인간의 삶을 자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자동화시켜놔도 또 불만이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와 제품과 직업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불만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 새로운 산업 영역, 새로운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참, 이건 또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자동화가 개인에게 그럼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 쉽게 도와줘요.
저건 어도비에서 몇 년 전에 공개한 스크리블러라는 프로젝트고요. 스케치만 하면 나머지 색칠은 그리고 재질 합성은 AI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서서히 포토샵이나 그런 데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은 자꾸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이제 AI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은 자, 오늘은 비 오는 수요일이니까 손님 수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메뉴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쉽게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3D 프린터 많이 잊혀졌죠, 요즘에는. 근데 3D 프린터로 자아 실현을 하신 분도 계세요. 저 우크라이나의 디나라 카스코라는 분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그걸 3D 프린터로 뽑아요. 저 안에 실리콘을 바르게 되니까 집 안에서 내가 원하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몇백만 원 줬을 거잖아요. 몇십만 원이면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자, 저분은 저런 케이크를 쉽게 저렇게 만들어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3D 프린터계에 종사하신 분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되신 분이에요. 저분이 유명해지셔서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서 쿠킹 클래스를 여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 틀을 판매하십니다. 그리고 카타르 도하에 저분의 케이크 매장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나만의 장르를 작품화시키게 되니까 더욱 다양한 기회들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시는 수도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누가 개발해주면 그걸 이용해서 자아실현,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즘에 음악 작곡만 하더라도 기계가 좋아지니까 밴드 없이 작곡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방송도 이제 카메라맨 없이 할 수 있고, 웹툰, 예전에는 뭐 다 수기로 그리고 뭐 문화생도 많이 필요했는데 태블릿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있어요. 자동화 기술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힘들었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기술들이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 기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귀찮은 일들 우리가 할 거니까 너는 너 좋아하는 일 해라.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의 표본이 결국에는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같아요. 원래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내는 것처럼 우리들은 결국에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주인적인, CEO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뽐내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화를 두려워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용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전환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요? 아그리빠라고 그림 그릴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그리는 게 미술계의 과제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누가 잘 그린지 너무 티가 납니다. 우리의 교육과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답이 있으면은 그걸 누가 더 똑같이 하냐, 누가 더 빠르게 똑같이 하냐가 경쟁 분야였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랑도 경쟁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능력, 앞으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정답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 세 그림 중에 더 잘 그린 그림은 무엇일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나만의 능력을 길러내서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인생을 작품화시키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사라질 우려도 꽤나 사라지지 않을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커리어를 작품화시키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란다라는 닉네임 쓰고 계신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자, 만약 모델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실제 존재하는 인물과 너무나도 닮아서 헷갈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라는 어떤 그 법적인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와, 생각하세요? 정말 네, 상상치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허를 마- 찔렀나요? 만들었는데 그게 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와, 거기 정말 신선한 생각이라 사실 준비는 네, 못했는데요. 우리 뭐 대표님께서 어떤 네. 생각을? 그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일이잖아요. 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런 겐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합성해냈을 때 그 초상권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윤리학자들 특허권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쉽사리 지금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뭐 답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분 한번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닉네임을 요콘이라는 분인데 자, 지금의 AI는 스스로 학습하기보다는 이 짜여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운전이라는 환경과 이 상황을 AI가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그때쯤에는 정말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그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개발되고 또 시판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할까요? 미래에는? 그거는 이제 앨런 머스크의 최근 대답을 통해서 대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레벨 5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테슬라를 이용해서도 지금 있는 차량을 가지고도 말이죠. 차량을 네. 바꾸지 않고도.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9 싸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숫자 9. 무슨 말이냐? 99.9% 안전하냐? 99.999% 안전하냐? 9999999% 안전하냐? 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주차장에서 다른 곳에 주차장까지 가는 데는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까지는 자신들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100%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도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은 거의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한 98% 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사람보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 시간이 더 지난다면 우리 질문자처럼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차에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또 미래 세대가 열리겠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일상에서의 AI가 얼마만큼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또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고 또 자녀들이 계시다면 코딩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한 번쯤 배워볼 만한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계속해서 접해보고 우리의 정보도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해가는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작으로 해서 5일 동안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채널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20년 대전 인공지능 주간 개회식과 또 ICT 전문가 특강을 함께 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진행의 이상혁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